비늘 어슬어슬하게 오는 봄날인데 그 저주스럽던 그날 저는 분명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날은 휘몰아치며 찾아왔습니다. 인혁당이라는 조직이 있고 인혁당이 학생들을 선동했다. 국정원이 조작했던 최악의 그 조작 사건이 인혁당 재건이 사건인데 그해 봄 국가가 법을 이용해 국민을 살해했던 야만의 날. 사형 판결이 나고 17시간 만에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었죠. 정말 한국 사법부에서 가장 부끄러운 그러한 날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아픈 기억을 만화로 그려내는 작가 박건웅. 사법사상 아무개나로 기록된 1975년 그해 봄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대사 같은 경우는 많이 숨겨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역사들을 잊지 않고 또 기억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힘들이 이제 돌아가신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좀 생명을 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살아있게끔 만드는 어떤 힘이 되지 않을까. 봄날 꽃잎처럼 쓰러져간 그날의 비극과 마주합니다. 그때도 울었어. 지금 생각하니까 비 온다 그래. 비 오는 날이었어.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남편의 발소리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겠지. 내가 왜 오는지도 모르고 둘이 비 오는 날 데이트를 참 자주 했거든. 같이. 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훗날에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하던 정희는 낡은 사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결혼 12주년인가 보다. 여느 날과 다를 게 없었던 그해 봄날. 막내 아들에게 다정히 인사를 하고 출근길에 나선 남편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인혁당은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전복하고 북한교례 지령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한 반국가단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에서 본 남편은 간첩 조직의 지도책이라고 했습니다. 박건웅 작가는 고통스러웠던 그 봄날의 이야기에 마주서려고 합니다. 힘들더라고. 예. 저 세밖에. 그때 염색하셔가지고 네, 머리 그때는 흑발이셨는데 예. 이 돌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여러 번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뭘 증거가 뭔지 알아? 라디오 하나 가져갔어요. 라디오. 라디오 하나. 정보부 놈들한테 끌려가서 남 빨갱이 도장 찍으라고 그러고 했다고 그러고 찍으라 강요해서 못해서 찍은 사람들도 있어요. 각본에 맞춰서 이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남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평범한 주부였던 아내는 온갖 곳을 돌아다니며 구명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초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가망이라도 있다고. 억울하고 억울했던 시간. 역당 사건을 여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 어느 때와도 변함없이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저의 삶의 전부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남편과의 면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하고 그리워서 편지를 신문 광고에 싣기도 했습니다. 보고 싶죠. 한 번만 딱 봐서. 어느 날은 서대문 형무소 뒷산으로 올라가 수감 번호를 외치며 아버지를,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리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왜 그동안 숨겨져 있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고, 아픔 같은 거는 서로 이렇게 나누면 서로씩 옅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만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좀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리는 것 같아요. 남편은 재판에서 고문 사실을 폭로하며 혐의가 조작됐음을 주장했지만 군사재판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에서 뒤돌아 바라보던 남편과의 눈맞춤, 영원 같던 찰나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모든 국민들한테 호소해서 내 남편 살려야 되겠다. 죽으리라 생각을 못했지. 4월 8일 날 재판 날 때는 얼굴 한 번 보려고 갔지만 법적은 아무도 없고 판사들만 10명이 쭉 들어오더라고, 빈법정에. 남편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던 대법정. 기각, 학종, 사형 학종 이거하고 10분도 안 돼서 그 8명을 재판하는데 뭐 이름만 부르고 형만 확정하는데.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는 믿을 수 없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형수 8명의 전원 사형 판결. 가족들의 하늘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꿈에 차가 지나가는데 맨 차 뒷칸에 우리 신랑이 딱 힘이 안에 안 나는데 그냥 싹 지나가 버렸어. 새벽에 꿈이. 아침에 면회하러 가서 용기라도 내라고 재심한다 하기로 하고 뭐 불고기 몇 번이라도 좀 사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더니 그날 형무소 뭐 교도소 사정에 의하여 오늘은 뭐 근무를 안 한다 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 다음 날 유난히 조용했던 서대문 형무소. 18시간 만에 8명 전원이 사형 집행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재심 청구의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판결 나자마자 18시간이니까 24시간 전에 죽여버렸다고. 그래서 사법살인이라는 말을 한 거지. 법에 의한,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 거라고. 사형 집행한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그 세계 법률가 대회에서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형 제도를 갖다가 정권 유지에 사용했던 사건의 아주 센트럴 케이스, 이게 세계적인 케이스란 말이죠. 사법 살인이 벌어졌던 야만의 그날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비밀스러운 임무를 줬습니다. 인혁당 당장 교수형 집행을 하겠으니 박 군목께서 거기 가서 마지막 종교의식,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동도 트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사형이 집행된 데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백리열등 앞에서 그들의 그 마지막의 그 표정, 상당히 아주 허무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유언이 뭐냐고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아니 난 물 좀 한 모금 먹고 싶다고.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또 어떤 대상자는 아들을 좀 보고 싶으니까 아들 좀 데려다 달라. 어느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절규 속에 쓰러져간 8명의 사형수.
1972년 박정희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 헌법 제정을 선언하자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졌습니다.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 그 선두엔 학생운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북대학교는 당시 대구 경북 지역 학생운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69년 6월 25일 날 총학생회 주최 삼성 개헌 반대. 그때 학생들이 이 백개하게 둘러섰으니까 큰데 둘러섰으니까 뭐 적어도 한 400~500명 됐어요. 73년 11월 경북대 유신 반대 투쟁에 2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73년 11월 4일 날 그 학생 시위가 경북대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11월 말 12월 초에 전국적인 학생 시위를 경북대학이 불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점점 더 거세지는 학생운동에 긴장한 박정희 정권은 대학생 180여 명을 구속 기소합니다. 전국 민주청년 학생총연맹, 이른바 민청학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우로 인혁당 재건이를 지목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시위하는 거를 이제 탄압하기는 좀 뭐하니까 그 배후에는 이제 북한이 있고 북한의 사주를 받고 지령을 받은 그 인혁당 재건위 소속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뒤에서 배후 조종했다. 민청학년과 인혁당 재건이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고 여정남. 중앙정보부는 여정남이 민청학년과 인혁당을 연결해왔다는 허위 조작극을 만들어 발표합니다. 여정남이 그게 말하자면 인혁당의 연결고리인 것처럼 정부에서 발표해가지고 여정남을 통해서 유인태하고 이철이한테 이래 데모해라, 나라를 뭐 공산권 만들어라, 뭐 이래 지시를 했다는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인혁당이 그 정부 발표밖에 없는 거지 실제는 결국은 인혁당 존재도 없고 정부에서 만든 것으로 됐다고 내지는 마지막에는. 실체 없는 조직 인혁당. 당시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창복 씨는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가서 인혁당 재건위원회 서울시 지도위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그때 중앙정보부이죠. 육국에 가서 그때 참 처참하게 자기네들이 만든 각본에 우리가 엮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인혁당이었지만 모질고 가혹한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전신이 이 등을 어떻게 침대봉으로 뒤돌아 개패듯이 폈는지 여기가 전부 그냥 까맣게 여기가 전부 그렇게 돼가지고 이대로 전부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베껴가지고 내 진술서라고 해서 낸 것이 결국은 내 말하자면 공소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인혁당 재건이 사건의 연루자들은 끔찍한 고문 속에서 허위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반백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는 기억. 이현세 씨는 고 여정남 씨를 대면했던 충격적인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하재한 스님하고 여정남 선배의 모습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나도 거의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뒤돌아서면서 내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한마디도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여정남의 상고 이유서에 의하면 그가 당한 수모는 불법과 야만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저항 세력에게 공포감을 주고 대구 경북의 이 진보 세력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진보 세력을 협박하는 그런 돌파구가 자기들은 필요하다고 본 거죠. 권력 체제에 대한 위기를 도파할 기획 살인 공작을 해놔놓고 소위 8사람을 죽이는 절차를 밟았다. 기막힌 재판 노름. 국방부 장관이 발부한 사형 집행 명령서를 보면 4월 8일의 8이 누군가에 의해 9로 고쳐졌습니다. 만약 고치기 전인 4월 8일이 맞다면 대법원과 검찰, 국방부, 구치소의 사형 통지 절차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국가가 짠 각본대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인혁당 재건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이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몬 걸까요? 고 하재환 씨. 그는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내가 신조소에서 나왔어요. 아, 이 글이요? 예, 나올 때 옷 속에서 옷 속에서 나왔던 글씨. 예, 그래서 그거를 각국 순회들이 임의대로 그은 38선만 없었더라면 오늘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남편의 메모. 그의 소망은 단 하나, 남북 통일이었습니다. 오로지 남북 통일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예. 그 소리를 항상 말하고 다니는 예, 사람이거든요. 예. 그걸 또 법정에서도 굽히지 않고 예, 그렇게 하셨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영공분자로 몰린 셈이지. 결국은 분단 때문에 그 간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거 조작을 하면, 했던. 그거 하면 자기들 할 스로건이 없잖아요. 예. 통일을 염원했던 남편은 사형수가 되었고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만 흐려집니다. 아내는 하루에도 수십 번 남편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마 지워질까 소중히 간직해온 흔적. 그 돌아가시기 전에 입었던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한스러운 세월 아닙니까? 예. 이거 우악이고. 양고 키가 좀만 해봐라. 요거밖에 안 되잖아.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남편 고 도예종 씨는 4.19 이후 진보운동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5.16과 함께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됩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하나가 돼야 한다. 그 정신 불어이어줬다 하는 것 뿐이지. 나쁜 그게 뭐가 있습니까? 도예종 씨가 기고한 사설 내용을 보면 그가 통일을 바랐던 진보 지식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제 혁신계 활동을 쭉 하셨던 분들인데 이제 특히 이제 대구가 혁신계가 굉장히 강했던 도시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대구의 혁신계를 아주 그냥 씨를 말리는 데 아주 민청년하고 이렇게 엮어서 딱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걸 딱 표적으로 삼았던 것 같고.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던 진보 지식층. 대구는 진보의 총본산이라 할 정도로 지식인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벌어졌고 이것은 박정희 독재 정권의
크나큰 위협으로 대두됩니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무자비하고 무단적으로 진보 지식층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로부터 조작된 사법살인, 인혁당 재건의 사건을 낳았습니다. 이런 항쟁의 도시가 박정희 유신 정권 이후에 그 항일 투쟁 정신, 민주화의 정신을 짓밟고 인혁당을 만들면서 그 정신을 완전히 아주 초토화시켜 버렸다는 이 내용들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박정희가 집권을 하고 전두환이 집권을 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 출신들을 이제 확 정권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그 한국 정치를 지배하게 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과거의 어떤 진보적인 성격을 잃어버리고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불렸었던 곳이 한국에서 수구 보수 진영의 어떤 본향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침묵하고 방관하는 사이 진실은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거대한 국가 권력의 폭력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가해자였는지도 모릅니다.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들이 이제 그 침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빨갱이 가족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또 유가족들을 되게 가슴 아프게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는 중립이고 아무 편도 아니더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체가 또 하나의 악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 있고, 악을 방관하는, 악을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방관자로 사는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지난 2007년 8명의 사형수들은 재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법살인이 일어난 지 32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회복된 명예. 너무 멍청해. 너무 멍청해 죽겠다. 너무 그래. 재판 끝나고 세상에 무죄하는데 얼마나 슬퍼. 이럴 사람을 죽였으니. 맞아요. 근데 내가 막 우니까 어떤 기자가 오더니 왜 울어요? 이제 무죄돼서 좋은데 왜 우냐, 이런. 그래서 내가 무죄되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느냐 그러고. 예. 억울하고 참담한 그 세월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 남편을 만나러 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하면 안 들어줄 것 같아서 3번씩 박정희 살인마 천벌 받아라. 살인마 천벌 받아라. 그러고 여기서 소리 지르고. 나 먹으려고 그러던 과자라도 하나 여기다 놔야 되겠다. 당신은 술도 안 먹고. 그냥 그래도 한번 딱 보고 싶어요. 어떻게 견뎠나 물어보고 싶고 얼굴 한번 보고 싶고. 그래서 다시는 못 보잖아요. 세월이 빨리 가기를, 내 슬픔을 안고 빨리 가기를. 그래서 다시 만나는 그날이 어서 오길 아내는 기다립니다. 인혁당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혁당 재건의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약 9년을 복역했던 강창덕 씨. 그에게 남은 건 고문 후유증과 빚더미입니다. 국가 권력에서 피해본 사람들이라고 해서 배상금을 국가가 줘놓고는 또 법을 건져가지고 그걸 또 도로 또 그러니까 반납을 하는데 내가 부당이득했다고 반납하라고. 이거는 세상에 이런 예가 없는 일인데
참 기가 차더만은 배상금 일부 국가 반납 관계 그 서류거든요. 이게 배상금 우리가 반납 금액이 6억 8,900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지만 2년 후 그 금액이 많다며 반환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재산이라고는 침대 한 개하고 에어컨 한 개하고 받았던 배상금은 빚을 갚고 재단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짜리 집, 이마저도 압류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민을 지켜준다는 국가가 그에겐 어떤 의미였을까요? 앞조차 보이지 않던 그 길고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동지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봅니다. 서도원 동지요, 김영원 동지요, 이수경 동지요. 문 여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수감인들이 전부 다 장사를 잡고 대성 통곡을 했다 그래요. 짐작을 했으니까. 그때 아버님 하시고 나간 말씀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 다들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이러고 나갔다는. 다시 봄이 옵니다. 고치지 못한 역사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기억과 마주해야 합니다.